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시장 정리, 경제 이야기 또 나눠봐야 되겠죠.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먼저 시선을 좀 두고 가보면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 그토록 몇 개월간 우리가 주목하고 있던 이제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과거 몇 달 전 얘기를 좀 해보게 됩니다. 투표를 할 때 선거 때 저희도 뭐 이제 특집으로 막 방송도 진행해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역대급 박빙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워낙 많았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달랐었잖아요. 그때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그때 박사님 좀 놀라셨었습니까? 네, 네.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뭐 약간 박빙이거나 아니면 뭐 해리스가 우세할 수도 있다라는 뭐 언론 보도가 계속 됐기 그때 때문에. 그런 얘기 좀 많았죠. 네. 근데 미국 현지의 뭐 주류 언론들은 네. 조금 트럼프의 강세를 당선 가능성을 점쳤는데. 뭐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조금 뭐 양쪽을 다 전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마음이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좀 편했는지 사람들이 좀 여론이 이제 해리스 쪽이 많이 기울었었죠. 이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박빙이었고요. 결과는 이제 말씀 주셨듯이 트럼프의 압승으로 나왔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게 대통령이 바뀌고 정당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바뀔 때는 나중에 지나서 보면 이제 역사적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해석을 붙이기도 네, 하지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트럼프의 당선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몇 달 전 얘기를 질문으로 하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기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 차기 대통령을 미국민이 뽑은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으로는 어떤 걸 기대하는 걸까?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짚어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경제 상황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다. 고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려 사항들도 있잖아요.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다시 인플레이션을 뭐 끌어올릴 것이다 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균형적으로 좀 볼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2기 초반에는 좀 살펴봐야 될까요, 박사님? 네, 트럼프의 당선은 사실 미국의 경제가 현재 상당히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주요 제조업이 뭐 쇠락하고 있다는 점, 서쪽의 실리콘밸리 중심의 첨단 산업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러스트벨트 중심의 전통 제조업, 특히 자동차 중심의 이제 구경제는 굉장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미국인들 생각은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여론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조금 불법 이민자가 많이 증가해서 우리의 그 일자리가 뺏기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불만이었던 것은 정말 약간 뭐 미국 입장에서 불량 국가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또 중국의 이제 공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국에 도전하는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 국가에 대한 강력한 좀 리더십, 제재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거죠. 네. 이런 그 트럼프의 이제 공약은 뭐 이러한 그 미국의 민심에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둔 거고요. 공화당의 전통적인 정강도 일단 친기업 정책이면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경제 철학과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생각과 트럼프의 이러한 그 민심에 대한 호소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든 부분, 지금 미국 경제의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라든지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통하는 컨셉이 결국에는 이제 관세였던 거죠. 관세를 통해서 말 안 듣는 국가를 제재를 하고 그리고 또 일자리를 조금 늘릴 수 있도록 미국
외국 기업들이 공장을 짓게 만들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조금 뭐 이렇게 표현되는 이제 그런 집약되는 그런 트럼프의 정책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상당히 우리가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지만 실제 체감이라고 할까요? 특히 뭐 서민들의 체감 경기 이것과의 괴리는 경제 지표와 이 실제 경기와의 괴리가 좀 크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사님?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배경이기도 하지만 사실 코로나19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재정이 풀렸고 또 통화 정책이 진행됐습니다마는 아마 미국인들에게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물어보면 나아진 거 없습니다. 너무 팍팍합니다. 이렇게 아마 그런 응답자가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뭐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코로나19는 많은 물가 상승, 서비스업 물가부터 제조업 물가까지 많은 물가 상승을 유발했거든요. 지금 뭐 빅맥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생필품,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을 100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35% 올랐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앉은 자리에서 한 30%의 세금 인상을 겪은 거죠. 네. 세금으로 뜯긴 거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게 누구 잘못이든 간에 경제는 굉장히 나빠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밖에서 볼 때는 미국은 혼자 너무 잘 나가서 그렇죠. 이렇게 정말 시샘을 받을 정도인데 사실 미국인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린다든지 또 가령 뭐 2021년, 뭐 22년 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바로 그때 모기지 금리 30년 고정금리가 뭐 거의 한 2.5%, 6%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6.9%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감하는 경기 지표는 뭐 금리 상승이라든지 말씀드렸던 생필품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임금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물가도 많이 올랐던 거죠.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 연체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진위 개수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사실 생필품에 많은 돈을 써야만 되는 그러니까 엔겔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어느 국가나 중산층부터 이제 소득이 낮은 그러한 계층일수록 분들일수록 그 엔겔 지수가 높고 그리고 삶이 이제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나 인플레이션 시대 돈이 많이 풀렸을 때는 주가가 올라서 자본가들은 굉장히 돈을 벌고 또 오래 근무해서 401K로 주식의 은퇴 자금이 많이 지금 투입된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를 누리지만 사실 젊은 계층 또 이민 계층 또 소득이 낮은 계층 이런 분들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삶이 퍽퍽한 것이 이제 사실이라는 거죠. 진위 개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0.42인가 43까지 지금 올라갔는데요. 1에 가까우면 불평등이 큰 건데요. 0으로 가까우면 이제 완전 평등이고요.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고 재정을 풀수록 아이러니하게 진위 개수, 소득 불평등도는 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도 지금 소득 불평등도가 거의 중국과 같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표상인 미국이 소득 불평등도가 거의 같다라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사실이신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매번 쏟아지는 어떤 지표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매일매일 이제 전해드리면서 사실 최근에는 관점 자체가 미국 경제가 이만큼 견조하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자주 숫자로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 뭐 다른 쪽으로는 다른 내용의 보고서들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늘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뭐 필수품 얘기도 해주셨는데 미국 가구의 30%가 가처분 소득의 95%를 생필품을
사는데 쓴다. 이건 뭐 말씀해주신 진위계수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미국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구매력 하락 징후는 계속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바탕에는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지금 물가가 잡히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미 물가가 너무 올라가 있다, 절대적으로. 이게 영향이 큰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다시금 등장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만 지금 훨씬 많이 보인다. 이거의 연관성이 좀 위험도도 높아 보이고 뭔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사님 어떻게 봐요? 네, 지금 네. 뭐 경제 전반에 깔려 있는 불확실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 주셨던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압력이죠. 네, 그리고 물가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물가와 금리와의 관계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금리가 더 많이 튈 수 있는 그러한 배경, 채권 시장의 국채 발행이 늘었다든지 많이, 그리고 국채에 대한 수요자의 구매력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채 금리의 상승 압력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고요. 어제 의회 청문회에서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가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연관성이 없을 거다. 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네.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의 관측은 트럼프 정부가 이제 잘 알고 있죠. 인플레이션 촉발 정책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그 관세를 인상할 거고, 그리고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자본재, 그리고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민감한 그러한 핵심 전략 산업 위주로 관세를 매길 거다라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장바구니 물가에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라는 이제 아마 그런 배경으로 어제 베센트도 이제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상부장관은 아니지만 재무장관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심 발언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실제로 정책이 나와봐야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비로소 안도를 하겠죠. 물론 이제 국채 금리는 이제 뭐 그러한 주요 관료 지명자의 발언이라든지 이러한 뭐 뉴스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단기 금리는, 하지만 장기적인 우리 국채 금리의 추세라든지 또 인플레이션이 이제 많이 잡혀 있지만 상당히 뭐 그저께 CPI 발표도 네네. 나왔지만 많이 잡혀 있잖아요. 물가는 이제 많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파월 의장도 사실 이제 고용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연결되는 고리는 이제 약해졌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팩트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냐, 자신할 수 있냐, 인플레이션 다시 불거지지 않는다고 100% 자신하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면 연준 위원들 19분이 다 오케이, 확실히 잡혔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불안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배경에는 그동안 미국 정부 또 연준이 해왔던 행태, 돈을 어마무시하게 풀고 재정을 어마무시하게 풀었던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사실 언제든지 산불이 재점화될 수 있는 잔불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거의 평균적인 그러한 평상시와 같은 그런 상황과는 다르다. 대형 산불이 한번 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형 산불이라고 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한번 왔고, 이게 잡힌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LA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만은 작은 불씨가 곳곳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뭔가가 인플레이션에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면 스파크를 일으켜서 다시 또 점화될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지금. 지금 고용과 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거의 1회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어라는 것에서 그래도 물가 안정세를 좀 보여주는 지표가 나오면서 지금 밤사이 월러이사 같은 경우도 3, 4회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요거 너무 엇갈리고 있는 어떤 전망들이 네.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원로이사가 뭐 몇 달 전부터 이제 비둘기로 완전히 전향을 하셔서 원래 매파로도 알려져 네.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차기 연준 의장을 노리시는 건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월가에서도 보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정말 변신을 하셨는데 좀 놀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조건을 달았죠.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면 뭐 서너 차례 네. 못할 리 없다라고 이제 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냐? 그리고 뭐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이제 퇴치된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올해 내내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이제 비중을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올해 연준의 정책이 1월, 3월에는 금리를 못 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초 이제 1월, 3월에 있습니다. 1월에 못 내리는 이유는 뭐 연속해서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12월에 이어서 3월에 내리기 어려운 거는 이제 트럼프 정책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0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아무래도 정제된 관세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3월에 인하를 한다는 건 너무 조금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르면 5월에 인하할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을 보고 이게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5월 달에 인하를 할 거고요. 인하하는 배경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 인하했던 배경과 똑같습니다. 현재 물가는 잡혀 있는데 기준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갭, 그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가는 2%인데 지금 기준금리는 4.5%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좁혀야 되는 그러한 재조정 과정, 정상화 과정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다. 그런데 뭐 5월에 내리려면 이 정상화라는 것이 정당화돼야 되는 거죠. 물가가 계속 오른다든지 뭐 이러면 지표로 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재조정이라는 것이 이제 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5월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도 있지만 그 사이에 한 5번 정도의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올해 첫 금리 인하는 5월 달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5월 달 금리 인하가 저는 마지막 금리 인하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올해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한다면 아마 주가가 10%에서 20% 조정을 받은 다음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굉장히 다시금 여쭤보고 싶은데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 직전까지는 아마 주가가 거의 뭐 15% 조정을 받은 그 이후일 것이다. 이거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해 봐야 될까요? 저는 경기가 나빠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국채금리, 장기 국채 이자율이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주식시장 자체가 금리 대비 밸류에이션, 특히 자체 밸류에이션도 높지만 금리 대비 이자율 대비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올해 2025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 고용 시장이 더 나빠지고 지금 빅테크 중심으로 상당히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인력을 내보내고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데 주가가 폭락하면 필요 없는 인력은 내보내지만 필요한 인력은 채용을 조금 미루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미루는 겁니다. 고용 쪽에. 그러면서 하이어와 파이어가 고용과 해고가 일시적인 불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구인 건수로 대표되는 고용의 쿠션, 고용의 버퍼가 굉장히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해고가 늘면 실업률이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지금 4.1%인데 4.5%로 바로 치솟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실업률이 치솟고 고용시장이 안 좋으면 그걸 보고 내수 시장이 미국의 소비가 안 좋아질 테니까 소비가 안 좋아지고 이러면 그걸 보고 또 좀 주가가 또 하락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한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상당히 깔려 있는 올해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주가 조정이 소비 둔화, 고용 둔화로 이어지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물가도 차분해지고 고용도 차분해지고 차분해지는 게 아니라 또 안 좋아지고 또 주가도 조금
안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좀 우려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아마 하반기에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추가로 또 이 논리로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밸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올해는 좀 높게 보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고용이 좀 흔들려 버리고 이렇다면 고용 둔화가 아무래도 두 번째 금리 인하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지금 루트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걸 하반기로 보고 계시고 시나리오니까 이 시기를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지금 경로는 박사님은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이라든지 또 경제 또 애틀란타 여론에서 뭐 어제 또 2.7%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을 3.0%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뭐 작년 미국 경제가 거의 뭐 2.7% 이상 성장했다는 얘기고 또 올해도 이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상반기에는 2.5% 이상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거든요. 올 상반기에.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조금 예상을 하회했는데 핵심 소비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가 주요하더라고요. 네, 어제 네. 소매 매출이 네. 나왔는데 하지만 이제 약간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먼저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레스토랑인데 네. 레스토랑 매출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줄었죠. 어제 12월 소매 매출을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소비가 뭐 조금은 균형을 이루면서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지만 네. 그렇지만 세부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면 상당히 조금씩은 식어가고 있다 소비도. 그리고 아까 뭐 크레딧 카드 연체율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은행주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IBD 실적이 좋은 게 작년에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트레이딩 수익이라든지 M&A라든지 이런 IB 수수료 수익이 좋은 거지 대출 쪽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업 대출이나 민간 대출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다. 네. 소비와 관련된 것은 뭐 제가 올해 미국 소비가 급냉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게 루트가 논리가 우리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방어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논리는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정책금리는 이미 괴리를 보이고 있다. 서로 제갈 길을 가고 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라는 것은 구조적인 측면도 있지만 순환적인 측면이 있다. 순환적이라고 하면 고용은 꽉 차면 그다음엔 좀 기울기 시작하고 기울면 언젠가는 급감하는 그런 시기를 네. 지나고 그걸 지나면 다시 또 고용이 정상화되는 이런 순환적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가 2021년 짧은 경기 침체, 10개월의 짧은 경기 침체를 지내고 2022년부터 지금 4년간 경기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짧은 코로나 때 경기 침체 기간을 제외하면 2014년부터 경기 확장이 지금 11년째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뭐 얻어맞은 거지 실질적으로 순환적으로 보면 지금 11년째 장장 11년째 경기 확장이 이어지는 것으로 봐도 미국. 네. 과언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기의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이죠. 주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잠깐 제외하고는.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한 약간 종교 같은 믿음이 네. 네, 미국 주식은 안 망한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마음 편하게 여겨놓는 게 낫다라는 작년에 특히 우리 증시와 괴리를 좀 많이 보이면서 그런 믿음도 뭐 이런 맥락에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살짝 짧은 조정을 거치면 네. 그다음에 더 많이 갑니다. 시장이 그게 뭐 정상적인 네. 패턴이죠. 네. 그렇지만 이게 좀 과한 측면, 과열된 측면이 있고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시나리오적으로 박사님은 이제 네. 분석해주고 계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얘기 이제 다시 좀 이어가서 다음 주에 2기가 출범이 되고 나서 이제 약 한 100일 동안을 허니문 기간, 뭐 일각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100일간의 기간을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고 정책이 나올 것인가 세계 각국이 좀 눈치를 보기도 하고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제 사실 한국은행의 동결 결정에도 뭐 환율 영향도 있었지만 어쨌든
미국의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조금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는 멘트도 있었거든요. 이 허니문 기간,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초반 동안에 위기가 있다면 또 기회가 있다면 좀 그냥 호재로 볼 만한 요소와 위험 요소로 볼 만한 요소가 있다면 각각 어떻게 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을까요, 박사님? 네,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위험 요소라고 하면 사실 관세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굉장히 쏟아지는 뭐 트럼프의 행정명령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어제 지금 이미 이제 시장이 조금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트럼프에 대해서 또 일기 때 이미 또 뭐 패턴을 한번 봤고요. 그런데 워낙 지금 지명자들, 주요 관료들의 지명자들이 중국 매파, 관세 매파 중에 매파들이 지금 포진이 있다는 거의 것이 네, 구성이. 베센트 지명자, 재무부 지명자, 장관 지명자를 제외하고는 정말 그 매파 중에 매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승지를 죽일까? 네, 그 성격이 어떻게 그 표현될까라는 것이 굉장히 그 트럼프 100일간 허니문 기간 중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고요. 이런 걱정이 이제 기후로 끝나야 끝나는 것이 이제 확인되면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좀 전에 좀 안 좋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가려면 관세 정책이 천천히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우방국들을 배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그것이 이제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은 뭐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빅테크 종목들의 거의 매출의 50%가 영업이익의 50%가 해외에서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계속 지난 2, 3년간 좋았고, 만약에 트럼프 정책이 과격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달러는 더 강세로 갈 것이고, 나머지 국가들의 미국 밖의 국가들의 수요는 쭈그러들면서 교육이 위축되고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특히 해외 매출 실적이 망가질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면 괜찮아질 것 같고, 좋은 점은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것이 우려가 기후로 굉장히 괜한 걱정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호재로 작용될 것 같고요. 걱정이 좀 많이 몇 달 동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인을 하면 생각보다는 좀 완화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표현해 주셨지만 매중의 매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토를 어느 정도나 드러낼 것인지, 네, 이건 맞습니다. 또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사님. 사실 밸류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미국 주식 두고 뭐 어제 오늘, 특히나 빅테크 종목 두고는 어제 오늘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고점을 경신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다시 좋은 실적, 숫자로 확인된다. 돈을 이만큼 잘 벌고 있다가 확인이 된다면 그 밸류에 대한 걱정을 또 한 번 가뿐하게 넘어서고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 이것도 좀 염두에 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뭐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과거의 잣대로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라고 조금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전통 산업의 PR과 어떻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좀 자본 집약적, 기술 집약적인 기업들의 PR을 같이 비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지금 M7의 시가총액 미국 S&P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33%에 올라가 있는데 영업이익 점유율은 거의 23%거든요. 그리고 매출액 점유율은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얘네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수록 그 영업이익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이제 시가총액 증가,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M7의 어쨌든 탄탄한 그러한 상승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뭐 약간 순서는 바뀌겠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랭킹은 좀 바뀌겠습니다만은 M7을 중심으로 한 뭐 폭넓게 M 뭐 한 10, M20 네. 이러한 기업들의 전체적인 그 헤게모니, 기술적인 어쨌든 역량, 어닝 역량 이런 것들이 올해 그렇게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의 조정은 이런 어닝이 나빠서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닝이라는 것도 약간 순환적이다. 그러니까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조금만 못 미쳐서 사람들은 신경질적으로 주식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눈높이가 워낙 높아져 네, 있으니까요. 눈높이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적이 망가져가지고 주가가 폭락한다기보다는 기대치, 어닝의 센티먼트가 약간 균열을 보이면서 그 눈높이를 충족 못했을 때 그런 시즌에 한 번쯤 균열이 생긴다라는 거고 매물이 또 매물을 부르면서 좀 과도한 하락이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인 거죠. 전체적으로 M7 빅테크의 기업들의 어닝 파워가 전체적으로 방향이 바뀔 거다, 망가질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분기가 지나갈수록 눈높이가 높아진다. 이걸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좀 목에 찬다라는 기분이 들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가진다라기보다는 그런 기대치에 충족시킬 맞습니다. 수 있을까? 네. 이게 좀 관건이다. 네. 시장의 욕심이 굉장히 과도하 지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사님과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도 다음 주에 모셔서 좋은 얘기 듣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